됐어요? 자, 진화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뭐도 변하냐면 환경도 변해요. 내가 이 정의를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 서술형 문제를 쓸 때 도움이 더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진화는 당연히 진화지. 진화에 대한 건 느낌적으로 알아. 글로 쓸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함에 따라 생물의 형태나 구조나 습성이 변하게 되는 걸 진화라고 해요. 점점 변해가는 거야. 뭐에 따라?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서서히 변해가는 걸 전체적으로 진화라고 하는데, 진화가 됐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진화의 증거에 의해서 이미 밝혀졌어. 예를 들면 화석상의 증거라든지 지리상의 증거라든지 형태상의 증거라든지. 그런데 이 증거는 교육과정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진화의 증거를 다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화가 됐다는 걸 서서히 믿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기작을 통해서 진화가 됐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진화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진화론에 대해서 일단 먼저 볼 건데, 자, 진화를 주장하는 것 중에 진화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학자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다윈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람은 라마르크예요. 다윈은 조금 겁이 많아가지고 약간 말 조금 했다고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면 살짝 들어갔다가 논문 써놓고 15년간 발표도 못했어. 나중에 다른 사람이 자기랑 비슷한 논문을 써서 발표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먼저 썼으니까 내가 발표해버린 사람이야. 그래서 다윈이 유명해진 거야. 원래는 더 유명하고 더 겉으로 표면적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은 라마르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은 진화의 증거를 댔어. 그러면서 이제 진화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워낙 초기다 보니까 실수 하나를 한 거지. 자, 이 사람은 뭐를 주장했냐면, 그렇지, 구룡설. 자, 구룡설. 자, 용이라는 거는 사용한다. 구룡이라는 거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사용을 하면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발달하지 않는다. 퇴화됐다 라는 의미예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예를 들면 투수가 됐어. 오른손으로 계속 공을 던지게 되면 오른쪽 팔이 두꺼워지고 심지어 길어지기까지 해요. 그 다음에 이 용구룡소 같은 경우는 사용하면 발달한다는 의미야. 예를 들어서 이거는 거의 다 기린으로 설명을 하는데, 기린이 처음 태어났을 때 목의 길이가 거의 비슷했던 거야. 실제로 옛날 화석을 보면 기린의 목이 좀 짧았어요. 약간 사슴보다 살짝 긴 정도? 이 정도였던 거야. 근데 이 높은 데 있는 나뭇잎, 낮은 데 있는 거 다 따먹었어. 이제 머리가 부족해. 높은 데 있는 나뭇잎을 따먹어야 되겠어? 그러면 목이 어떨수록 유리해? 길수록 유리해. 근데 노력을 하는 거지. 목의 길이를 길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서 이렇게 길어지는 거야. 이거에 성공한 애들은 위에 걸 따먹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태어나고 나서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이야. 이 긴 목이라는 거는 이렇게 태어나고 나서 후천적으로 얻은 걸 뭐라고 한다? 그렇지, 획득 형질이라고 합니다. 획득 형질은 그 개체의 노력이나 사고나 수술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생긴 형질이에요. 원래는 쌍꺼풀이 없었는데 쌍수를 해서 쌍꺼풀이 생겼다. 그럼 쌍꺼풀이 생겼으면 이거 뭐야? 획득 형질이야. 형질이 외꺼풀에서 쌍꺼풀로 바뀌었으니까 획득 형질은 맞아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한테 쌍꺼풀이 갈까요? 아니요. 안 가는 거지. 이 사람의 최대 실수가 뭐였냐면 획득 형질이 유전된다라고 설명을 한 거였어. 자, 높은 데 있는 나뭇잎을 따먹으려고 목을 계속 늘린 거야. 자기는 성공했어. 성공해서 많은 걸 먹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못 긴 기린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 이거 하나, 예를 들면 라마르크가 한 말 중에 대부분의 말들이 사실은 맞았던 거거든. 근데 요거 하나 실수하는 바람에 완전 비판을 엄청 받아서 쑥 들어와 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다른 그 진화학자들이 점점 이제 증거를 모은 거지. 증거를 모았다가 다윈이 그거를 집대성에서 종의 기원이라고 했는데, 심지어 종의 기원 속에 진화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들어가요. 변화한다. 진화라는 단어를 못 쓴 거야. 무서워서. 그래서 변화한다, 형질이 바뀐다 라고만 표현했지 진화라는 단어는 쓰지도 않았거든. 어쨌든 이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거는 라마르크가 주장을 한 건데,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는 다윈 이전의 진화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다윈이 주장을 합니다. 뭘 주장해요? 자연 선택설이 종의 기원이라는 논문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연 선택설은 여러분이 알아둘 게 뭐가 있냐면 이 과정 알아두셔야 돼요. 자, 자연 선택설은 이거야.
어떤 환경이 있어. 나무들이 있고 먹이가 있는데 먹이보다 적은 개체가 태어나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먹이보다 더 많은 개체가 태어나는 거야. 그럼 그걸 뭐라고 할까? 일단 과잉생산이라고 할게요. 자, 과잉생산이 일어났는데 개체들이 많이 태어나다 보니까 누구는 목이 좀 짧고 누구는 좀 더 길고 누구는 좀 더 길고 누구는 두껍고 누구는 얇고 다 차이가 있잖아. 사람도 그런 것처럼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개체 간의 변이가 있었다. 자, 변이라는 거는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들 사이에서도 어떤 형태라든지 모양이라든지 크기가 달라지는 경우 이거를 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개체 간의 변이가 생겨서 기린마다 목의 길이가 달랐던 거야. 그런데 나중에 낮은 데 있는 나뭇잎 다 먹고 나서 이제 높은 데 있는 나뭇잎이 남은 거지. 그래서 그 높은 데 있는 나뭇잎을 먹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생존 경쟁이라는 단어가 알아주세요. 생존 경쟁이 일어납니다. 일단 생존 경쟁이 일어나고 났더니 목이 짧은 애보다는 목이 긴 애가 유리했던 거야. 그 환경에 적응한 자가, 적당한 자가 살아남는다. 뭐라고 하는 거죠? 적자 생존이 일어나고 적자 생존에 이어서 걔네들이 결국 그 환경에 선택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 살아남았으니까 자연 선택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적자 생존하고 자연 선택은 적자 생존 후에 자연 선택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적자 생존과 자연 선택을 같은 단계에 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심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 그러면 이렇게 목이 긴 애들이 짧은 애들보다 더 많이 살아남았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끼리 결혼해서 자손을 낳았더니 그 전 세대보다는 목이 더 길어지는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기린의 목이 길어졌다. 그래서 종이 진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봐야 돼서 자, 여러분은 과잉생산, 개체변이, 생존 경쟁, 그 다음에 적자 생존과 자연선택 이 순서를 알아두시면 돼요. 적었나요? 그래서 생존한 개체가 번성하면서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보면 돼요. 진화라는 의미 거기 써있죠? 생물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진화라는 거는 그 당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 거치면서 몸의 구조나 특성이 변해가는 현상을 말한다. 진화를 하는 결과 하나의 종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게 돼.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까지는 상관없어. 그런데 이렇게 특징을 서로 다르게 가지다가 생식이 불가능해지면 서로 다른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정의 저번에 얘기했었죠? 종의 정의는 자연 상태에서 교배해서 생식 능력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두 무리를 말하는 거거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계는 뭐였냐면 이걸 설명해 줘야지. 왜 과잉 생산을 했을 때 개체가 여러 개가 생기는지, 그리고 여러 개가 생긴 개체가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냐? 획득 형질은 그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는데 개체 변이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유전되는지 설명을 못한 거야. 믿기 싫은 사람은 뭔가라도 꼬투리를 잡으면 요거 이해를 못했으면 말이 안 된다 라고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 다윈의 선택설, 자연 선택설이 가장 유명하고 현대도 이거를 이용을 해요. 하지만 다윈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진화를 설명하는 그런 이론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라고 볼 수 있거든. 자, 그렇다면 다윈 이후에 나왔던 거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이게 이제 포인트죠. 돌연변이설 나와요. 자, 돌연변이설은 누가 주장했다? 드브리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똑같아. 개체들이 태어난 거야. 태어났는데 개체마다 전부 다 달랐던 거야. 돌연변이라는 의미는 뭐가 들어가냐면 유전자의 변화가 생겨서 갑자기 일어난 변이를 말하는 거야. 이미 유전자의 변화가 생겼잖아. 그럼 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도 그 유전자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유전된다. 개체 변이가 설명하지 못했던 유전에 관한 문제를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돌연 변이가 일어난 개체가 태어났어. 예를 들면 목이 짧은 애도 있고 긴 애도 있고 뭐 그런 애들이 있는데 목이 긴 애가 유리할 일이 사실은 없었어요. 뭐 돌아다니다가 나무에 걸려서 다치기나 별로 좋은 게 없었어? 먹이가 부족하지 않았다면 목이 긴 애가 오히려 불리했을 거야. 그런데 먹이가 부족하다 보니 갑자기 목이 긴 애가 유리해진 거지. 그러니까 결국 뭐에 따라 달라진 거야?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얘가 유리해진 거지 목이 긴 애가 무조건 유리하라는 법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얘가 이거까지 가는 거지. 생존 경쟁을 해서 적자 생존이 되는데 다음 때 유전이 가능했다. 그래서 돌연변이만으로는 문제가 좀 돼요. 왜냐면
돌연변이라고 하면은 생존에 유리한 것보다는 불리한 경우가 훨씬 많아. 그렇기 때문에 돌연변이설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돌연변이설을 개체변이에 넣어주면서 현대의 진화설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에 또 하나 나오는 거, 네 번째는 격리설이라는 거 나와요. 자, 격리설은 바그너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을 했는데 얘네들이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지게 됐을 때 만약에 격리가 되면, 격리는 두 가지 격리가 있습니다. 지리적 격리와 생식적 격리가 있어요. 지리적 격리가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멀리 섬으로 떨어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면 날아다니는 새 같은 경우는 별로 문제가 안 되겠지만 물을 타고 이동할 수 없는 뭐 다람쥐라든지 강아지는 없지. 다람쥐라든지 뭐 호랑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물을 타고 이동해서 다른 데까지 가서 굳이 생식을 할 필요가 없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만 자기들끼리 계속 생식을 한 거야.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나게 됐을 때는 생식 자체가 불가능해진 거야. 원래는 한 종이었는데 오랫동안 지리적 격리를 겪어. 그럼 거기에 뭐까지 이어져야 돼? 생식적 격리가 이어지다 보니 나중에는 서로 다른 종이 되더라. 그래서 격리가 일어나면 다윈의 자연선택설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추가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정향진화설이라는 게 나와요. 그 돌연변이설 아래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돌연변이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진화의 핵심 요인. 돌연변이는 진화의 핵심 요인을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자, 정향진화설이라는 건 뭐냐? 아이머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요. 이거예요. 환경하고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상관없어. 모든 생물체의 몸 안에는 내적으로 진화되는 방향이 정해져 있다. 그 내적 요인에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진화가 되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화석들을 꺼내서 봤더니 일정한 방향으로 진화되는 거 맞아. 근데 얘네들이 설명하지 못한 거 그 내적 요인이 뭔지를 설명 못했어요. 내적 요인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진화가 된다고 했는데 일부 화석에서는 이게 밝혀졌거든. 모든 화석이 다 밝혀진 건 아니야. 그런데 얘네들은 이 안에 들어있는 내적 요인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비판을 받게 된 거죠. 자, 정향진화설 뭐라고 한다? 내적 요인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진화가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야. 정향진화설. 안 써 있어요? 자, 여섯 번째, 생식질 연속설. 정향진화설은 아이머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고요. 자, 생식질 연속설은 바이스만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뭐 아이머나 바이스만 같은 경우가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이름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드브리스, 다윈, 라마리크 이 세 사람 정도가 이름이 언급이 될 거야. 자, 생식질 연속설은 뭐냐면 약간 그 개념, 생식이라는 개념을 한 거야.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하려고 했을 때 사실은 그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멘델이 유전학을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했어요. 근데 다윈은 이 유전 논문을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개체변이를 설명할 수 없었던 거야. 만약에 이것만 제대로 봤어도 개체변이를 설명할 수 있었던 거거든. 자, 얘는 뭐라고 했냐면 개체에 일어난 변이가 유전되는 게 아니라 생식세포에 일어난 변이만 유전된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변이가 개체가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그 다음 때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개체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생식세포의 변화가 일어난 것만 유전된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개체 변이가 왜 유전되는지를 약간 설명을 한 거거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개체의 변이가 유전되는 것이 아니고 생식세포에 일어난 변이가 유전된다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다윈이 말한 개체 변이를 보완해서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사람들은 신다윈설이라고도 얘기했었어요. 다윈이 딱 하나 설명하지 못했던 약간 미진했던 부분, 그 부분을 얘가 이제 설명을 해줬다는 거지. 생식질 연속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진화설이 합쳐져서 지금 현대의 진화설이 나오는데, 현대의 진화설은 종합해보면 진화를 개체로 보는 게 아닙니다. 무슨 단계로 보는 거야? 동그라미 치세요. 집단의 개념으로 봅니다.
개체를 생물 집단을 중심으로 유전과 연관시켜 설명하는데 진화의 원리는 집단의 유전자 빈도가 변화하면 진화하는 거다. 여러분 집단이 뭐냐면 누구랑 같은 개념이냐면 개체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개체군의 정의가 뭐죠? 좀 더 정확하게 동종 개체 여러 마리. 동일한 지역에 서식하는 동종 개체의 모임이에요. 집단은 종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럼 종이 더 큰 거야? 집단이 더 큰 거야? 종이 더 큰 거지. 예를 들면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 집단, 하와이에 살고 있는 사람 집단이라고 하면 둘 다 사람이라는 종이잖아. 그런데 어느 동일한 지역에 동시에 서식하고 있는 집단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동일종을 말하는 거라서 집단은 다시 한번 동일한 지역에 서식하는 동종 개체의 모임을 집단이라고 하는데 얘네가 가지고 있었던 유전자의 빈도가 변하게 되면 그 다음 때에서 진화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 빈도라는 게 뭘 말하는 이거예요. 예를 들면 키에 대해서 유전자가 있어. 키가 큰 키하고 작은 키가 있다고 칩시다. 라지 키와 스몰 키가 있었던 거야. 자, 라지 키하고 스몰 키가 있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사람 대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보면 키가 큰 사람이 예를 들면 6이고 키가 작은 사람이 4다. 실에서 봤을 때 그럼 키가 큰 사람이 6이 키가 작은 사람이 4라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키가 큰 유전자가 훨씬 더 많게 느껴지는 거지. 그런데 키가 큰 사람 중에서는 라지 T가 있고 라지 T, 스몰 T가 있고 스몰 T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키가 큰 사람이 라지 T가 1명이고 얘가 5명이고 얘가 4명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거 얼마야? 라지 T의 개수는 2개. 근데 2개. 라지 T라서 여기서 몇 개? 5개. 라지 T의 개수를 보는 거야. 한 사람이 라지 T가 졌으니까 2개. 5사람이 라지 T, 스몰 T니까 5개잖아. 그럼 스몰 T의 개수는 뭐가 되는 거냐면 4사람이 스몰 T니까 8, 5. 유전자로 보면 누가 더 많아? 스몰 T가 더 많았던 거지. 우리가 봤을 때는 키가 큰 사람이 더 많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유전자로 보면 달라지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서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있어서 7대 3이 된 거야. 아니 뭐 그대로 6대 4라고 하자. 그대로 6대 4가 됐는데 이번에는 키가 라지 T인 사람이 4명이고 라지 T, 스몰 T인 사람이 2명이고 스몰 T인 사람이 4명이 돼버리면 둘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같아지게 되지. 이게 유전자 빈도의 변화야. 라지 T 대 스몰 T가 몇 대 몇에서 몇 대 몇이 됐느냐. 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은 하나도 안 변했지. 겉으로 봤을 때 형태상으로는 안 변했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빈도가 변하면 그걸 뭐라고 하자? 진화라고 하자. 그게 뭐야? 현대의 진화설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단위로 한다? 기본 단위는 집단. 종보다 작은 집단을 기본 단위로 하는 거죠. 진화를 여러 설을 종합해서 설명하는 게 현대의 진화설인데 일반적으로는 돌연변이가 먼저 일어나. 그래서 돌연변이를 가진 새로운 변이체가 생겨 얘가 환경에 유리해서 자연 선택을 받아서 격리가 됨으로써 새로운 종이 되는데 여기서는 격리가 빠져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자연 선택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네. 자, 여기서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자연 선택설에서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자연 선택설의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지금 설명하는 거에서 또 하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변이라는 방법 볼게요. 변이. 선생님 혹시 저거 뭐라고 쓰신 거예요? 그 개체의라고 쓰신 거예요? 어디? 그 생식 질 연속. 개체의 변이가 유전되는 것이 아니고 생식세포에 일어난 변이가 유전된다. 자, 그럼 변이 봅시다. 자, 변이는 같은 종의 속한 개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형태, 습성, 기능 등의 형질의 차이를 말하는데 중요한 거 누가 변하는 게 중요하다? 표현형이 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변하는 게 중요하다? 유전자가 변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유전적 변이라고 합니다. 개체가 지닌 유전자의 차이로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유전자의 차이가 일어나면 그 다음 때 유전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되겠죠. 네요.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지가 그 다음 때 유전이 되겠죠.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이 돼서 이게 진화의 원동력이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유전적 변이의 원인. 자, 유전적 변이의 원인, 진화의 핵심. 아까 뭐라 그랬어? 그렇지, 돌연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전자 변화의 첫 번째 원인은 뭐다? 돌연변이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유성 생식이에요.
무성생식이 일어나도 유전자가 다양화되는 경우는 돌연변이 때문이고 그 외에 다른 생물들은 유성생식을 하기 때문에 유전자가 다양화되고 변이가 일어나는 거야. 자, 거기 두 번째 생식세포의 다양한 유전자의 조합 때문이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었죠? 대가 거듭될수록 유전자가 다양해진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배웠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렇지, 교차. 교차가 뭐였지? 이거 이렇게 쓰면 상동 염색체 간의 유전자가 교환되는 현상. 교차. 교차는 교차가 일어난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뭔지만 이해해 주세요. 교차는 교육 관련해서 빠졌다고 얘기했어요. 또 하나. 감수 분열시 상동 염색체의 무작위적 배열과 분리. 자, 감수 분열시 몇 분열? 그렇지. 1분열시 상동 염색체의 무작위적 배열과 분리. 감수 1분열 중기라고 얘기하면 상동염색체의 무작위적 배열. 그 다음 감수 1분열 후기라고 하면 상동염색체의 무작위적 분리. 배열은 중기, 분리는 후기. 예전에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생식세포가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이유를 시기와 이유를 설명하시고 시기와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으면 일단 교차를 설명할 때 자, 교차는 감수 몇 분열에서 일어난다? 1분열. 전기, 중기? 중기 전기. 잔기 전기에서 일어나요. 자, 감수 1분열 전기에서 이가염색체가 처음으로 생성이 되죠. 그럼 전기에서 일어나는 거야? 교차가요. 네. 감수 1분열 전기. 이거는 중기라고 쓰고 싶으면 배열이라고 쓰시고 크기라고 쓰고 싶으면 분리라고 써야 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 한 남자가 만들 수 있는 정자의 종류가 몇 종류다? 2의 46은 23. 2의 23제곱 종류. 한 여자가 만들 수 있는 남자의 종류가 몇 종류다? 2의 23제곱 종류. 자, 마지막 이유가 뭐가 될까요? 정자와 난자의 무작위적 수정. 저렇게 많은 정자와 난자의 무작위적 수정. 그렇다면 교차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수정란의 종류가 몇 종류라는 거야? 2의 46제곱 종류. 뭐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교차를 설명하지 않았을 때. 교차까지 설명을 하게 되면 이게 4의 46, 8의 46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교차는 일어날 때마다 교차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숫자가 달라지거든. 무조건 일어나. 어쩌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일어나기는 해. 하지만 그게 3번 일어날지 4번 일어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교차를 빼고 설명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거기 기억, 리을, 디귿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비유전적 변이는 환경 때문에 나타나거나 아까 말했죠? 노력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거 뭐라고 한다? 획득 품질이라고 한다. 획득 품질은 다음 자손에게 유전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알아주세요. 자, 시험 문제 나왔던 거는 아까 말했던 생식세포가 다양한 유전자 조합을 이룰 수 있는 이유를 물어본 경우가 있었고요. 자, 지금 나오는 거 자연관측에서 가장 대표로 설명하는 게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세 풀이 알고 있죠? 네.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세 풀이라고 하는데 남아메리카 근처에 있는데 이 과정을 보면 남아메리카에 살고 있던 핀치세 중에 한 종이 갈라파고스로 이동합니다. 갈라파고스로 이동하는데 갈라파고스는 군도, 다시 말하면 여러 개의 섬이 모여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 섬이 여러 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 핀치세 중에 누구는 이 섬으로 저 섬으로 다 여러 가지 섬으로 나눠졌겠지. 다 같은 섬으로 가진 않았을 거야. 가까이 모여있으니까. 그런데 섬마다 먹이 종류가 달라요. 어디는 종자가, 어디는 뭐 벌레가, 어디 이런 것들이 있어 먹을 게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살고 있는 식물의 종류도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섬마다 먹이 종류가 다르니까 그 섬에 도달해서 자기가 잘 먹는 먹이를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어디는 두꺼운 종자야. 두꺼운 종자를 깨지 못하면 걔를 먹을 수가 없겠죠.
어떤 애는 나무 속에 들어있는 벌레를 잡아먹는데 그 벌레를 못 꺼내면 잡아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각 섬에 먹이를 잘 먹는 부리로 진화가 됩니다. 각 섬에, 그러니까 이거는 잠깐 각 섬에 잘 먹는 먹이가 아니라 부리의 종류가 다양해져요. 원래는 똑같은 부리를 가졌는데 부리의 종류가 다양해져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착한 섬에 먹이를 잘 먹을 수 있는 부리가 살아남겠지. 그래서 각 섬에 먹이를 먹는데 유리한 부리를 지닌 개체가 생존하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각 섬마다 살고 있는 핀치스의 부리가 달라지는 거야. 자, 이거는 일단 환경이 변하게 된 거지? 환경의 다양화가 된 거예요. 환경의 다양화. 쓰세요. 환경의 다양화. 원빈 하나 썼어? 환경의 다양화. 자, 부리의 종류가 다양해졌다고요? 무슨 과정? 개체변이. 개체변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각 섬의 먹이를 먹는데 유리한 부리를 가진 개체가 생존했어. 뭐야? 적자 생존, 자연선택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각 섬마다 독특한 부리를 가진 개체들이 살고 있게 됐어. 이게 뭐 된 거야? 자연선택. 이거는 형질이 다양화된 거지. 종이 다양화되고 형질이 다양화된 거죠. 이 과정 물어보는 문제 난 적 있어요? 알아두세요. 환경이 다양화되고 개체 변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자연 선택이 일어나고 그래서 형태가 다양화되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얘네들끼리 이제 생식이 불가능해졌다. 그러면 신종의 출현이 되는 거고 종이 다양화되는 거야. 저거 뭐라 쓰신 거예요? 먹는데 유리한 부리를 가진 개체 생존. 이렇게 읽어보면은 맥락이 있잖아, 좀. 이거요? 네? 맥락이 좀 있지 않게 이렇게 읽어보면 뭔 소리구나 이러고. 네. 그냥 환경의 다양성. 옆에서 뭐라고 하셨죠? 자, 첫 번째는 환경의 다양성. 먹이 섬마다 먹이 종류가 다르다. 환경의 다양성. 그 밑에는 개체 변이. 그 밑에가 적자 생존 자연 선택. 그러니까 위에 게 환경의 다양 환경 뭐예요? 환경의 다양 환경의 다양성. 개체의 변 개체 변이. 뭐 개체의 변이라고 해도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난모양 적혈구 빈 유전자의 자연 선택 볼게요. 난모양 적혈구 유전자.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적혈구는 가운데가 우통페인 원반형의 모습이다. 난모양 적혈구가 되면 이렇게 뾰족해지게 되는데, 자,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거냐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헤모글로빈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산소 운반하는 단백질이야. 적혈구 안에 들어서 산소 운반하는 단백질인데, 자, 이 산소 운반하는 단백질 헤모글로빈이라는 애는 알파사슬이라고 하는 사슬 2개와 베타사슬 2개로 돼 있어서 4개의 폴리펩타이드가 모여져서 만들어진 거야. 이런 걸 몇 차 구조라고 하지? 4차 구조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베타글로빈, 알파글로빈 2개와 문제야? 왜 이렇게 졸릴까 오늘? 베타글로빈 2개가 모여져서 된 건데, 베타글로빈을 이루고 있는, 야, 글로빈 폴리펩타이드면 뭐로 이루어져 있겠어? 단백질이니까 뭐로 이루어져 있겠어? 아미노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아미노선 중에 베타글로빈을 만드는 아미노선 중에 6번째 아미노산이 원래는 글루탐산이었어요. 여러분, 글루탐산이면 산성일까요? 유기성일까요? 산소 음전할까요? 양전할까요? 양전아.
자, 산성을 띈다는 얘기는 수소연을 내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는 수소연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음전하게 띄는 거야. 자, 산성 아미노산은 음전하를 띄는 아미노산입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DNA는 산성이에요, 염기성이에요. 연기성. DNA는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핵산이잖아. 네, 산성. 핵 애시드잖아. DNA가 디옥시리보뉴클레익 애시드잖아. 산성이잖아. 양전하요, 음전하요? 운전아. 그렇지, 음전화 지고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글루탄산이라는 음전하를 띠는 아미노산이 여섯 번째 아미노산이 유전자 하나, 뉴클레오타이드 하나 변한 거야.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코돈 배웠죠? 네. 코돈이 GAA에서 GAU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얘가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으로 바뀝니다. 발린은 비극성 아미노산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아미노산이 비극성 아미노산으로 바뀌게 되면 얘는 물을 좋아해, 싫어해? 얘는 싫어해. 얘는 좋아해, 싫어해? 좋아해. 좋아했던 애가 싫어했던 애로 바뀌면서 물 자꾸 다른 단백질 속으로 숨으려고 그래. 네. 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지. 얘가 만약에 글루탐산이 아스파르트산으로 바뀌었다면 큰 문제가 안 됐을 거야. 근데 완전히 성질이 다른 아미노산도 바뀌기 때문에 갑자기 이 글로빈들끼리 뭉쳐버려요. 찐득찐득하게 뭉쳐버리는 구조가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비정상적인 적혈구잖아. 산소 운반을 잘 못해요. 뿐만 아니라 모양이 커지면서 모세혈관을 막아버려가지고 조직 괴사를 일으켜. 그러면 이 적혈구를 가지는 사람은 뭐로 죽을 확률이 높을까요? 빈혈로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빈혈로 죽을 확률이 높아서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0세 전후에 죽는다라고 해요. 왜냐면 모든 애들이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자, 그 유전자로 본다면 정상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정상 적혈구를 가지게 되겠지. 적혈구가. 근데 H 스몰 H가 있어서 아빠한테는 정상 받았는데 엄마가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준 거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정상인 거야. 그러니까 산소를 운반하는데 산소가 극히 부족해지는 상황을 빼놓고는 웬만하면 정상으로 운반을 해. 그런데 이렇게 생긴 사람은 뭐가 돼요? 난모양이 돼버리니까 빈혈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잖아. 근데 무슨 상황이냐면 말라리아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말라리아 병은 말라리아 모기가 매개를 해주면 말라리아 병원충이라고 하는 단세포 생물이 병을 일으키는 거야. 모기가 병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근데 얘네들이 어디를 침입하냐면 적혈구를 침입해서 그 적혈구를 터트려버려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얘는 정상 적혈구만 좋아해. 그러면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얘를 침입하겠지, 정상이니까. 그래서 그 병에 대해서 감수성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병에 걸린다는 얘기야. 말라리아 병에 잘 걸린다는 얘기야. 감수성이라는 거는 얘는 일부는 정상인데 일부는 난모양 적혈구가 있잖아. 근데 정상 적혈구가 산소를 그만큼 운반해주기가 큰 문제가 안 됐던 거야. 그러다 보니 얘는 말라리아에는 잘 안 걸려요. 저항성이 돼버려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완전 저항성이겠지.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말라리아 모기 같은 게 많아서 말라리아에 걸리는 확률이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가진 사람이 가장 유리한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전자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쉽게 죽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난모양 적혈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유전자를 보게 되면 난모양 적혈 유전자가 많아. 그런데 유럽이나 일반 아시아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말라리아 걸릴 확률이 적어. 그러니까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르게 죽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유전자를 가지게 돼요. 그럼 무슨 상황이야? 유전자는 돌연변이 유전자로 생존에 불리하지만 환경에 따라서 더 불리한 사람이 있고 덜 불리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난모양 적혈 유전자가 나쁘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지. 환경에 따라서 선택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보실게요.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아프리카 지역은 난모양 적혈 유전자가 말라리아 저항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 하지만 말라리아가 적게 발생하는 지역은 난모형 적혈 유전자가 열성으로 존재할 경우 심한 빈혈을 유발하므로 정상 유전자를 지닌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현재의 우수성 여부가 아니라 뭐가 주어진 환경 조건에 따라서 생존에 적합한 유전자가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형제의 우수성 여부가 아니라 주어진 환경 조건에 따라서 생존에 적합한 유전자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밑에 그림 보면 그림으로 봐서
진화의 원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얀색 애들만 있었는데 갑자기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까만색 개체가 생겨서 까만색 유전자가 그렇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오면 뭐가 되는 거야? 돌연변이 그림을 나타내는 거야. 돌연변이. 자, 두 번째 자연 선택은 하얀 것도 4개, 까만 것도 4개였는데 하얀 애들이 좀 불리했던 거야. 얘네가 죽어 나가서 나중에 누구만 남더라? 까만 애들만 남더라. 이러면 자연 선택이에요. 자, 유전적 부동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주는 하얀 애들만 살았는데 다른 곳에서 우리 집단으로 까만 애 둘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하얀 애와 까만 애가 섞이게 됐다. 이것도 진화의 유인. 이주, 이입과 이출. 이것도 진화의 유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 내용 할게요. 자, 생분해 다양성. 이게 통합과학에서 빠졌던 내용 중에 마지막 내용이야. 여기까지가 이제 교재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생분해 다양성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이거야. 지구에 얼마나 많은 생물이 살고 있느냐. 자, 지구에 얼마나 많은 생물이 살고 있느냐라고 하면 뭐 규태도 살고 있고 한석이 살고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 세면 시간이 끝도 없죠. 그럼 뭐부터 해야 된다? 일단 지구에 얼마나 많은 생태계, 얼마나 많은 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존재하느냐를 보는 거라. 생물의 다양성은 가장 큰 거부터 보면 누가 다양해야 되겠어? 생태계가 다양해야 돼. 지구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 지구 전체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 제일 밑에부터 보는 거예요. 생물 서식지의 다양한 정도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 쓰세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태계. 3번에다 쓰는 거야. 3번에 가 옆에다 쓰는 거예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태계. 그럼 생태계는 기온이나 강수량이나 바다냐, 담수냐, 육지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뭐 열대 우림 생태계라든지 산호초 생태계라든지 갯벌 생태계 뭐 이런 생태계들이 나오게 될 거야. 생태계가 다양하게 유지돼야 그만큼 생물이 많이 사는데 생태계가 파괴됐다. 생태계 하나가 사라졌다. 종은 몇백 종이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생태계 다양성이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생태계가 다양하게 유지되고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으려면 그곳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이 줄어들면 안 되겠지. 네. 그래서 뭐가 필요해? 종 다양성이 필요해. 종이 다양해야 먹이 사슬이 복잡해지면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거든. 그래서 한 생태계에 살고 있는 종의 다양성을 말하는 겁니다. 종 다양성은 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종의 다양성이라고 쓰세요. 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종의 다양성. 종의 다양한 정도. 자, 그러면 종 다양성이 높다라는 건 어떤 애들이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할까? 일단 종이 많아야지. 종이 많아야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종 풍부도가 크다. 자, 종 풍부도는 종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10개의 종을 가진 것보다는 15개의 종을 가진 애가 종 다양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형아, 듣고 있니? 네,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어디에다 썼어요? 그 생물 종이 많을수록 아래다가 그 밑에다가 써야 돼요. 생물 종이 많을수록 밑에다가 종 풍부도라고 적으세요. 가가 종풍도 아니요. 네? 자, 종이 일단 많아요. 근데 종의 수가 같다고 치자. 종의 수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 종에 속하는 개체수가 차이가 많이 날수록 비슷할수록 비슷할수록 좋아. 왜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는 적게 있는 애들은 언젠가 멸종돼 버리면 종 하나가 사라지거든. 그래서 각 종에 속하는 개체의 수가 비율이 균등할수록 좋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종균일도, 종균일도 또는 종균등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생물 종이 많을수록 그거는 종 풍부도를 말하는 거고요. 각 종의 분포 비율이 균등할수록 이거는 종균일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럴수록 종다양성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먹이사슬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한 종이 멸종되더라도 그 자리를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는 거야. 종다양성이 가장 큰 생태계는 누굴까요? 무조건 열대우림이에요.
종다양성이 가장 큰 생태계는 열대우림. 쓰세요. 종다양성이 가장 큰 생태계는 열대우림. 그럼 일단 멸종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멸종되면 종다양성이 줄어드니까 멸종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건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종 중에 누군가는 살아남으면 돼. 다 죽지만 않으면 돼. 그러려면 종들 속에 들어있는 개체들은 어때야 되겠어? 유전자가 다양해야 되겠지. 그래서 세 번째가 뭐가 된다? 유전자 다양성 또는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같은 종의 개체들이 지닌 유전자의 다양한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종의 개체들이 지닌 유전자의 다양한 정도. 유전적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야. 같은 종의 개체들이 지닌 유전자의 다양한 정도라서 같은 종의 생물이 지니고 있는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로 인해서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유전자가 다양해지는 이유는 아까 설명했었죠? 돌연변이라든지 생식세포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50분이네. 다음 시간에 교재 가져오셔야 됩니다. 오늘처럼 복사 안 해서 가져와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